자,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호 수학교육론 이제 2025 학년도를 이제 대비하면서 내년이 이제 2024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수학교육론 점수가 어떻게 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임은 합격 전략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임에는 이제 기출 해설과 좀 분석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강으로도 이제 다 이제 올라올 테니까 나중에 이제 인강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일단 전공 수학이 이제 시험을 이제 1차하고 2차는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과목, 시간, 문항, 유형이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능을 이제 보게 되는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수능 보는 날에서 뭐 한 9일 정도 뒤에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시험을 보면은, 자, 이제 우리는 교육학은 이제 20점이 되는 거고, 전공 A하고 전공 B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A와 B가 보면은 조금 이제 기평과 서술형의 문항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B가 이제 조금 서술형이 조금 많은 건데, 그렇게 해서 40점씩 해서, 자, 교육학 20점, 그 다음에 전공 80점 해서 이제 총 100점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2차 시험은 이제 교직적성 심층 면접, 그 다음에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물론 이제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능력 평가는 이제 수업 실현, 저희는 이제 수학교과니까 실기나 실험은 없고, 그래서 이제 수업 실현,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그게 이제 기준으로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나눔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시도별, 과목별, 저희는 이제 시도별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 지역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 뭐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현 시간이 15분. 보통은 이제 수업 실현하면 20분인데 경기나 강원 지역은 15분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분을 이제 수업 실현으로 하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각 시도교육청의 안내를 자세하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하고 2차까지 다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1차 때 커트라인 있잖아요. 커트라인보다 높게 받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2차에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출제, 이제 1차 시험을 중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나온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 아까 합쳐서 80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 정도인데, 우리가 교육학 20점을 제외하면 전공에서는 전체 80점이 되겠죠. 자, 이 80점에서 교과 교육학, 즉 수학교육론이죠. 일반적으로는 24점. 이제 아마 24점으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원래 25에서 35%면은 20점에서 28점인데 24점으로 출제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전공 수학, 사실 이제 최근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전공 수학이 정말 어려웠죠. 그래도 수학교육론은 기본에 충실하고 연습을 잘하고, 그렇게 수학교육론 계속 쓰는 연습하고 서술하고 이랬으면 아마 웬만하면 점수를 잘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는 전공이 되게 어려웠으니까 다음 시험에서는 반대로 수학교육론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전공 수학과 다르게 수학교육론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현재 국가 교육부에 의해서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 과정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일단 수학교육론이 24점이면 전공은 56점으로 배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공의 수많은 9에서 10과목, 9과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9과목을 56점 열심히 배분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수학교육론은 24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 원칙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단 최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한 달도 안 됐죠. 얼마 전에 봤던 시험에서는 여기 보면 2022라고 써져 있어요. 2022라고 써져 있다는 건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까지가 범위라는 것이었고, 사실은 그게 실제로 시험에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제 시험에서도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기출에서의 예를 조금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기출에서 이제 예를 살펴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죠. 자, 괄호 안에 기억에 들어갈 나눗셈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줄 친 니은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학교과 역량의 명칭을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로 쓰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교과 역량,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역시 또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 이제 두 교사의 대화이다. 이게 이제 진짜 여러분들 뭐 며칠 전에 봤던 시험에서 나왔던 형태예요. 그래서 2022 개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볼 임용에서도 그 점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 계획도 말씀을 드릴 때 그거를 3주간 걸쳐서 충분하게 다루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내년 강의에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어떡하 났네요? 2024학년도겠죠? 해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 수학교육론 문제 해결 시간 및 전략.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위에서 좀 가봐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다시 1페이지죠. 자, 여기를 다시 가보면, 그러면 수학교육론은 전공 A에서 어느 정도고 전공 B에서 어느 정도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공 A에서는 이제 기평이 한 문항이 나와요. 수학교육론에선. 한 문항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2점이죠. 그럼 서술형이 이제 두 문항이 나오니까 4점. 그러면 그러니까 기평은 이제 지금 네 문항이 8점이니까 한 문항당 2점이에요. 그럼 이제 2점, 서술형은 4점이죠. 그렇게 이제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 A에 10점, 총 10점. 그 다음 전공 B는 1+3. 그래서 기평 한 문제, 서술형 세 문제. 그래서 14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 1+3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간 배분도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2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대략 기평은 한 3분 정도, 3분 뭐 내외, 그리고 서술형은 한 7, 8분 이 정도로 배정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이게 전공 수학이 이번에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실히 수학교육론의 이제 시간 배분이 적당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막 수학교육론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이러면 전공을 이제 서술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일단 전공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전공 수학과 합쳐서 90분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교론에 대략 기평 한 문항, 서술형 두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전공 A에. 그렇게 되면 수교론에 20분 정도 사용하고 70분을 다 전공 수학에 이제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수교론에 시간을 많이 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20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 서술 연습을 해서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전공 B도 한번 볼게요. 역시 90분인데 총 합쳐서 수학교육론이 기평 한 문항, 서술형 세 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교론에 25분 정도 사용하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래서 이제 시험 같은 거를 보통 보면은 이제 시험 모의고사 이제 볼 때는 대략 한 50분 정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20분, 25분이니까 합쳐서 45분이잖아요. 대략 한 50분 정도 드려가지고 이제 수학교육론 모의고사를 보게끔 하는데 한 50분은 되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한 45분 해서 조금 더 쓰면 이제 한 50분 정도. 그럼 나머지 전공수학이 이제 총 180분이잖아요. 그럼 전공수학에 130에서 135분을 쓴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 배분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공수학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학교육론은 서술 전략을 1월부터 잘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교육론을 너무 열심히 서술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더 서술을 잘하고 그렇게 해봤자 이제 물론 이제 그건 굉장히 수학교육론 입장에서는 좋지만 뭐 1점, 2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공 수학은 열심히 연구를 하면 못 풀었던 문제를 풀게 되면 점수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격 전략에서는 수학교육론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수학교육론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B4 용지로 돼가지고 이제 답안지가 이제 한 문항당 서술형은
이제 4줄 정도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4줄을 기준으로 B4 용지 기준으로 많아야 한 5줄 정도, A4 용지 기준으로는 한 6에서 8줄, 막 10줄 넘어가고 이런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출 해설이나 기출 답안을 작성할 때 뭐 많아야 한 8줄, 뭐 A4 용지로 만드니까 너무 길지 않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미리 서술 연습.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교육론 저도 이제 강의를 하지만 모든 걸 다 쓰면 뭐 감점이 될 요소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합격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서술 전략을 잘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꼼꼼하게 서술하는 거는 그리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되도록 1월부터 이게 저도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느끼지만 보통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문제 풀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문제는 하반기부터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이게 한 4개월, 뭐 5개월 뒤에 이제 임용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너무 이제 서술이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뭔가 계속 다듬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되면 수학교육론 서술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서술 연습을 하고 첨삭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피드백 받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서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서 1월부터 문제를 계속 풀어보고 첨삭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1년 내내 서술 연습을 해서 피드백 받고 첨삭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수교로는 정교하게 서술하고 다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1월부터 충분히 되면 하반기에서는 이 정교하게 서술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뒤늦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서술을 뒤늦게 시작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지금은 처음부터 지금 시작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1월부터는 막 이제 이론 배우고 서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서술을 해보는 연습, 모범 답안과 맞춰보는 연습,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좀 서술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임용 시험 때까지 약간 서술 방식이 좀 잘 정착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생각해서 이제 미리미리 서술을 계속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라리 수학교육론은 뭔가 따로 뭔가를 하기보다도 계속 서술 연습을 하면서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서술 연습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서술을 해보면서 몸에 새기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따로 전공 수학을 해야 될 거는 많이 있기 때문에 수학교육론은 저와 함께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 서술도 계속 해보고 그렇게 해서 쭉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교육론 이제 주교재 그리고 출제 경향 및 특징 한번 1차 시험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어쨌든 1차는 중요합니다. 1차에서 컷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어쨌든 2차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약간 그 작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약간 강의를 조금 명칭도 조금 바꾸고 어쨌든 필요한 것들을 좀 수정을 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기 보시면 그 1번, 2번, 3번이 기본 교재예요. 근데 이게 신론 3를 기본 교재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맨 첫 번째가 2022 개정증보판, 그 다음에 초판 처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3판이에요. 근데 이제 신론 3에서 이제 기본 이론으로서 시험에 필수적으로 출제될 만한 게 1단원밖에 없어요.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 사실 이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은 최근 기출에도 바로 직전 본 기출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신론 1만 기본 이론 강의로 하기엔 좀 그렇고, 이게 신론 3의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 부분이 딱 쪼개져가지고 이쪽으로 편성이 됐는데, 어찌됐든 신론 3가 그래서 필요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신론 3를 뒷부분까지 전부 다 하는 거는 이게 기본 이론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쪼갰어요. 이 신론 3를 1단원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 그 여기 수학 문제 해결 교육론 보면은 이번에 나온 수학적 모델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 1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본 이론반에서 하고 1, 2월에, 그리고 신론 3는 1단원만, 그리고 수교재 기본 이론 이것도 이제 끝까지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이론서예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일단 충실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당연히 대부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일단 기본 이론이 내가 마스터됐다. 대략 18점 정도, 24점 중에 18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략 한 16에서 18? 그 정도라고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그 교재연구, 요 교재연구 책을 보면은 아쉽게도 이제 새롭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7년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2 개정이 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의 자료에서 따로 반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교육과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2022 개정으로 다 바꿔가지고 기본 이론만 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하여 강의를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 이론서. 신논 3는 1단원만 기본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사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얘도 기본 이론으로 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따로 교육과정반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월에 이제 3주간 신논 2 교육과정반이 돼 있는데 신논 2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못 넣었는데 어쨌든 신논 2 1하고 3하고 뭐 거의 거표준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신논 2 교육과정반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할 거라서 이걸로 넣어놨는데 신논 2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논 2는 완전히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만 실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는 완벽하게 다 다룰 텐데 한 3주 정도 이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부고시 제 2022-33 여기 이제 공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현재 임용시험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개 자료라서 뭐 언제든 인터넷에서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직접 임용시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바로 며칠 전에 본 거죠. 자, 2022 개정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파악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히 2015 개정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그런 부분에서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변화된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잘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수학교과 역량이 5가지가 됐죠. 그래서 연결, 요거 쓰는 거 시험에 나왔죠. 연결 역량 쓰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시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당연히 임용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마스터했다,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22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2점? 20에서 22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머지 2점에서 4점을 결정짓는 게 바로 심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만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5주에 걸쳐서 이제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하고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 그러면 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한 권. 그다음에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 그럼 4권. 거기에 여기 신논 3. 2단원부터 끝까지니까 거의 책 한 권 다예요. 그러면 이 5개의 책을 여러분들이 2점에서 4점을 더 받기 위해서 이거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정말 비효율적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임용과 관련되고 핵심적인 부분 이 5권의 책에서 핵심을 뽑아내가지고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 4월 이제 신논 3도 다룬다는 거죠. 신논 3 플러스 심화 이론반에서는 자, 이제 신논 3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이게 상중하라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자, 상중하입니다. 그래서 이 상중하. 그래서 임용시험과 관련이 있고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정말 필요한 부분, 필수적인 부분만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 심화 이론반까지 했다. 그러면 수학교육론 이론은 완성이에요. 어쨌든 뭐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고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했을 때 임용시험에 안 나온 거는 없었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이론만 가지고 하는 건 좀 부족할 수 있고 결국 중학교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지도서를 파악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사실 앞에 것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막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내용 같은 경우에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내용도 어느 정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중고등학교 지도서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이론과 어떻게 접목되는지 파악하는 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학교육론 이론을 다 배웠어요. 기본 이론, 교육과정, 심화이론 다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차피 임용의 지문은 중고등학교 지도서에 있는 내용으로 이론과 접목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지도서를 모르면 결국 이 퍼즐이 안 맞춰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막 질문들이 있는 게 이거예요. 나 같은 경우 막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도 다 꿰고 있는데 왜 점수가 18점밖에 안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해요. 그런 경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과정이나 지도서 이제 준비가 잘 안 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서가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이런 지도서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 변경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실제로 변경이 어떻게 됐는가 관련해서 또 최근 임용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세한 건 강의 때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또 임용 시험에서는 막 행렬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여기 대표가 여기 빈칸으로 해가지고 쓰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계속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빈칸으로 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자 그림 이런 것도 추가가 됐기 때문에 4분위수 상자 그림 이런 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2022 개정에서 추가된 부분이라든가 강조한 부분이라든가 변화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학년도부터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해서 이런 느낌으로 시험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몇 가지 문제를 실제로 이제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기본 이론서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성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실 지도서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출제 비중이 굉장히 커졌는데 실제로 최근 기출이 요 경향성을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교육과정에서 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출제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지도서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기출 분석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40%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을 정도로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론만 열심히 한다, 거기서 다가 아니고 지도서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중고등학교 지도서 분석을 또 이제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이 이거거든요. 변별력을 위해 한 문제는 기본 이론서 또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심화 이론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논 3, 그 다음에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 상중하. 어쨌든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최상위권 정말 24점 가깝게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심화 이론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학교육론은 심화 이론까지 해야 내가 24점에 해당하는 거를 다 공부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서 꼼꼼하게 서술을 해서 24점에 가까워지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공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학년도 문제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나왔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제 최근 기출과도 굉장히 비슷한 양식으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거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1호 개정과 공부 개정을 비교하는 건데 이번에도 2 개정과 1호 개정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다행히 이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봤던 임용에서는 조금 적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전 2017학년도까지는 뭔가 굉장히 이론 중심으로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 교육과정, 지도서 이런 것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학교육론의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중요한 건 교육과정과 지도서에 꽤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2019학년도는 그래도 비교적 이론에서 좀 많이 출제된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때 역시 한 문제는 이제 심화이론서를 공부를 해야, 즉 이제 이때는 학교 이제 수학습지도 원리학 방법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자, 이게 좀 점점 더 뭔가 교육과정, 이게 교과서 내부 문제도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해졌어요. 약간 기본 이론은 항상 그래요. 비교적 좀 쉽게 출제가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좀 이게 잘 이제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보면 이거 진짜 교과서에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현의 수직이등분서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내용이 여기에서는 어쨌든 실험을 하는 부분, 이거 교과서도 거의 똑같이 나와서 이게 아마 색종이로만 돼 있을 거예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2를 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 증명 과정에서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거는 지도서를 봤으면 누구나 답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지도서 공부를 안 했으면 이렇게 교과서 내부에 있는 내용 뭔가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뭐 가정이나 결론을 막 그런 용어를 써서 철저하게 하진 않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린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현을 2등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수직 2등분 한다, 이렇게 썼으면 감점이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정확한 건 2등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수선을 내리는 게 가정, 즉 이미 알고 있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2등분 한다만 적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료를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2015 개정에서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고,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2022 개정에서는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으로 바뀌었지만, 그 부분에서 어쨌든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이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2등분 한다. 이게 중요했어요. 수직 2등분이라고 했으면 혹시라도 감점의 요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2등분 한다는 정확한 정답이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상관관계, 이게 2020학년도에 나왔을 당시에는 이제 교과서를 명확하게 공부하기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이제 상자 그림이죠. 그래서 상자 그림에 대한 내용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관관계, 특별히 교과서에서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했느냐 안 보고 했느냐, 이런 건 굉장히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론이 잘못됐는데,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이면 수면 시간이 늘어나느냐? 그렇진 않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줄으면 뭐 컴퓨터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무조건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결론은 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했는데, 어쨌든 이게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뭔가 이론만, 어떤 기본 이론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분석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면 이제 프로젝트 평가, 이건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가 항목 3에 따라 자료 분석, 평가 4에 따라 이게 3, 4예요. 결론을 평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교과서를 잘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평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수학과 평가, 수학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평가 관련된 문제가 또 출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이제 평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과정 반을 이제 들으실 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부의 내용도 또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로 넘어갈게요. 자, 역시 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비중이 적다고 생각되어 왔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그동안 이제 약간 신론이나 뭐 그 수교재나 어떤 여러 교재 중에서 조금 사이드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을 한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나왔던 부분 중에서 뭔가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약간 변별력이나 좀 공부량이 부족했을 때 이런 이제 비중이 적다고 생각되어 왔던 부분들은 조금 뒷선에 둘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다 공부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역시 이 부분도 지도서 내용이라든가 역시 교육과정이 또 강조가 되고 있죠. 이 부분도 참 신기했던 부분이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수학 일기 막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자, 최빈값의 의미를 써야 돼요. 이거는 그냥 교과서 봐야 아는 내용이죠. 물론 최빈값 적당히 하면 그냥 뭐 빈도가 높다, 그냥 그 정도만 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당연히 정확하게 교과서에 있는 용어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웠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사회적 구성주의와 차별되는 급진적 구성주의, 아까도 좀 잠깐 얘기했지만 사회적 구성주의는 그동안 많이 나왔고 급진적 구성주의는 뭐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별로 안 냈던 부분인데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비중이 조금 적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가 한마디로 수학교육론을 공부할 때는 진짜 책에 있는 모든 영역을 정말 되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자, 그래서 최빈값의 의미를 쓰라. 이것도 참 되게 신기했던, 교과서 내부에 있는 용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이제 도형과 측정 영역 같은 걸 할 때 뭐 정다면체의 의미를 쓰시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과서에 있는 용어도 잘 공부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또 2021학년도입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상함수 단어인데 온라인 활동 과제예요. 보면은 y는 a sin x, 그 다음에 y는 sin bx. 그러니까 요걸 막 그려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다가 이거예요. 자, 다가 뭐면은 여기 제가 이거 오타난 것 같은데 아마 a sin bx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자, A, B는 상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 오타난 것 같아요. 자, A sin BX의 그래프 성질에 대한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걸 서술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지도서가 중요한 이유가 고등학교 지도서는 그냥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쓰라고 출제가 됩니다. 이게 되게 충격적인 것이었고요. 2022학년도에는 애초에 지수부등식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 해결과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지도서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교수학습 방법에 제시된 것 중에서 선택하여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학과의 수업은 이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역시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지도서 잘 알아야 돼요. 막 최빈값의 의미들 쓰라 그러고 막 A sin BX의 막 그래프의 특징 이런 거 치역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 B에 관련해서는 주기가 중요한데 여기에 절대값 안 쓰면 또 감점되거든요. 틀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 절대값 A 사이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기도 마찬가지. 즉 사인이니까 2파이에서 절대값 B로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 잘 눈여겨보지 않으면 근데 교과서엔 버젓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큰 중요한 포인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고등학교 지도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2022학년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기본 이론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되니까 확실하게 많은 연습량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연습을 꾸준히 해서 기본적인 내용 잘 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2학년도도 한번 볼게요. 역시 이것도 교육과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교육보고시 제 2020-236 그러니까 2015 개정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정적분 수업을 준비하면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 개념 이게 나오는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것도 역시 고등학교 지도서를 잘 공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적분은 리만적분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변형을 했는데 지식의 파손성 이건 이제 이론인데 여기 보면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돼요. 실제로
수학 2, 요게 이제 미적분 나오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함수 중에서 닫힌 구간에서 불연속이지만 리만적분 가능한 fx의 예를 직접 제시를 해야 돼요. 역시 이것도 고등학교 지도서를 공부를 해야 손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왔을 때 이제 뇌가 정지가 되거나 그럴 경우 점수가 깎이거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밑줄 친 니은을 한 가지 써야 돼요. 여기 니은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그냥 이 예를 직접 제시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끊어진 거를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모범 답안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미적분까지 지도서 공부를 하면 손쉽게 푸는 거고, 아니면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디귿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내용, 정적분 도입 방식이 바른 거. 이거는 고등학교 이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반에서는 2022 개정판으로 어쨌든 중고등학교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이게 명칭도 이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 내용 중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점점 이론 중심이다가 뭔가 점점 막 교육과정, 지도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3학년도 자, 변별력을 위해 한 문제 정도는 역시 심화 이론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기조는 좀 꾸준히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퍼즐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놀랍게 2023학년도 충격적이었던 게 신론 1에 굉장히 구석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기입형으로 출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3학년도 보겠습니다. 대표값을 다루는 중학교 수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개 수에 또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 센티미터 단위를 빼고 주전 5명의 신장을 적은 건데 대표값으로 평균이 적절하냐, 그러면 대표값으로 평균이 적절하느냐, 중앙값이 적절하느냐,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지도서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억의 자료는 대표값으로 사용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례로서 수업에서 중앙값을 도입하기 위해 제시된 건데, 이 예를 직접 제시하고 특성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지도서를 공부했으면 너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지도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 틀리는 거예요. 뭐 이론도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신론 1이나 수교재를 중심으로 한 기본 이론이 아니라 완전히 교육과정에 딱 해당하는 4점짜리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지도서를 알아야 풀 수 있었고 뒤에는 교육과정을 알아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교과서를 공부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학 교과 역량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는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려면 중고등학교 지도서까지를 그냥 수학 교육의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공이 56점이잖아요. 전공이 56점인데 대략 9과목, 뭐 10과목, 뭐 미적분학을 떼면 10과목이겠지만 대충 9과목으로 나누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해대위를 생각해보면 사실 거의 26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수학교육론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 3과목이 메인인데, 근데 수학교육론도 점수로는 24점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배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전공과 좀 비슷하게 한 3과목 정도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 3과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 이론서,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과서, 지도서라고 할게요. 교육과정, 지도서. 뭐 교과서는 이제 학생 중심으로 나온 거고, 지도서는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서. 대략 그래서 수학교육론도 3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24점 배점, 충분히 24점 배점 될 만한 공부량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기본 이론서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나 있는 거잖아요. 교육과정하고 지도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학교육론이 의외로 공부량도 되게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수학교육론은 웬만하면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그냥 내가 따라가는 수업, 계속 강의하다 보면 중요한 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게 어쨌든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뭐 기출 해설하면서 어떻게 적중됐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강의를 그냥 쭉 따라서 그냥 계속 듣다 보면은 1년 동안 듣다 보면은 그냥
시험 문제를 보면 되게 친숙해져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공 같은 게 좀 따로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고 막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런 게 많지만 수학 경로는 확실히 강의의 도움을 통해서 그냥 꾸준히 1년 동안 해나가면 굉장히 시험을 또 잘 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자, 2023학년도 또 보면 이렇게 평가, 요거 이제 그 포트폴리오 평가인데,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 평가 방법에 제시된 용어 순서대로 써라. 역시 이것도 교육과정 문제였어요. 지금 2023학년도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게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다 2015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2023학년도에 이제 1호 개정 마지막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2024학년도는 2 개정으로 나왔죠. 그래서 마지막 정말 모든 걸 다 뽑아 먹은 것 같아요. 1호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다 뽑아 먹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평가 원칙, 평가의 목적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분석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냥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냥 4점 나온 거예요. 2점씩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에는 하나 특징적인 게 있었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론,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답이 이제 증명생성 개념인데, 이거를 많이 공부를 안 하신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신론원의 진짜 구석 사이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내용이 출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잘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또 이그젠플입니다. 자, 여기서 요게 포인트예요. 분석법을 다루는 건데, 이게 기본 이론에는 없는 분석법이었고, 이게 수학습 지도 올려 방법 심화 이론반에 있었던, 이제 심화 이론서에 있었던 분석법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퍼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심화 이론서까지 해야 여러분들이 딱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죠. 24점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024학년도. 이거 자꾸 2024학년도인데 지금 3으로 적어가지고 죄송하네요. 4학년도입니다. 자, 여기 대략적인 걸 볼게요. 일단 나중에 이제 기출 해설할 때 좀 보겠지만, 역시 기본 이론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고요. 202 개정과 비교하는 1호 개정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로그 방정식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푼 학생의 답안을 채점하는 문제. 그리고 이거 고등학교 지도서도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놀라운 게 중일 지도서에 뿔과 뿔, 그리고 이제 구의 부피와 관련된 뭔가 실험 내용도 알았어야 되는데, 참 이런 게 되게 다각도로 지도서를 또 많이 활용된 이제 시험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가요. 그러니까 요거 문제가 이거 진짜 로그 이용해가지고 구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식도 잘 세워야 되고 되게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답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건 이따가 하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론이 딱히 없어요. 그냥 채점하고요. 그냥 들어갈 점수 써야 되고 부여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을 적고 장점의 이유를, 채점 방법, 이거야 뭐 교육과정 평가에 있긴, 교육과정 할 때 신론2에 이제 평가에 있긴 하지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교육과정이나 지도서가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꾸 2023학년 다 4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대표적이었어요. 요게 이 개정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 개정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2 개정은 이렇게 바뀐 거고, 여기 아까 뭐였어요? 대표값이었죠. 이렇게 빈칸에서 나왔습니다. 변화와 관계 영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24학년도 이제 놀라운 게 원뿔의 부피, 요거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컵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실험하는 상황, 이런 거 이제 사실 지도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안 보면, 그리고 뭔가 내가 내 안에서 강조를 안 해가지고 뭔가 좀 흘려보냈던 내용이라면 의외로 적기 또 까다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출제 경향 분석.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2024학년도로 했네요. 자, 역시 우리가 크게 이제는 논술형 문제가 제외가 됐고, 이제 거의 세팅이 됐죠. 전공 A는 기입형 하나, 서술형 둘. 전공 B는 기입형 하나, 서술형 셋. 보통 이렇게 세팅이 됐으니까 아마 2025학년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제가 이따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도 보겠지만 그냥 제 강의를 1년 동안 잘 따라오면은 자연스럽게 수교론, 서술이나 어떤 수학교육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면은 뭔가 되게 친숙한 느낌. 이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친숙하게 그냥 쓸 거 다 쓰고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때에도 굉장히 임용시험 양식과 굉장히 비슷하게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학교육론에서 이제 한마디로 아꼈던 시간은 나중에 전공수학을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학교육론에서 시간을 아껴서 서술을 충분히 할 만큼 하면서도 아꼈으면 전공수학에서 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연간 강의 계획인데 작년하고 다르게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수요일 오전과 수요일 오후반 강의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교육론을 수강하시려면 수요일만 오시면 된다는 그런 어떤 어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는, 원래는 제가 이제 올해 1년 동안 뭐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이게 수요일로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살짝 바꿨어요. 약간 새로운 기분으로 이름도 살짝 바꿨는데 뭐 수강료는 뭐 큰 차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마 여기 보시면 그 연간 패키지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만 좀 살짝 바꿨는데, 그러니까 신논 1, 3 기본 이론반. 그래서 신논 3는 1단원만 할 거예요. 이게 아쉬워요. 이거 뭐 원래 2019년에 나왔을 때는 그냥 신논 1만 했으면 됐는데 이게 신논 3의 굉장히 기본 이론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신논 3에 딱 한 단원만 옮겨져가지고 그렇다고 신논 3반을 새롭게 개설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본 이론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 8주간 진행이 될 거고 매주 5문제씩 직인강 첨사 똑같습니다. 인강도 똑같아요. 인강도 메일로 보내주시면 인강 선생님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강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인강 첨삭을 충분히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면 제가 그거를 다 첨삭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도 뭐 직강 선생님들도 어느 4주차 때 못 왔다 그러면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직인강의 어떤 연계가 이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첨삭을 안 해주면 내가 아파서 만약에 못 왔으면은 뭐 그 주는 문제 풀어봐도 첨삭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 다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문제씩 꾸준히 첨삭을 받을 수 있어요. 8주간 하니까 총 40문제가 제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겠죠. 수교재도 마찬가지. 이게 기본 이론이고요. 굳이 표현하면 제가 이제 3월에 이제 여기까지만 딱 돼 있는데 3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논 2 교육과정반, 이거는 2022 개정을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다루는 그런 문제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오전이고 이게 오후예요. 자, 중학교 이론 적용반은 역시 2022 개정을 반영을 해서 진행할 거고 다 매주 5문제 직인강 첨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문제 풀어보고 배운 거 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피드백 해보고, 자, 피드백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 문제 5문제는 1주차 강의를 했어요. 그럼 2주차 시작할 때 문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거 제가 갖고 가서 이제 첨삭을 해서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심화 이론은 그래도 3권이라고 한 게 잘못된 건데 이거 5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꾸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가 그 상중하로 돼 있어서 5권인데 이 5권을 핵심 요약 강의로 해서 정리를 하는 강의입니다. 이거 5권 여러분들 혼자 다 한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거를 5주차에 깔끔하게 요약을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보통 이제 심화 이론까지 해야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여러분들이 24점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기출해설반, 즉 2024 학년도 이번까지 기출해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하면서 기출의 결국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제 다음 2025학년도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을 뿐더러 그리고 공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에 있는 내용으로 해야 공부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저도 할 때 기출에 한 번도 안 나왔으면 그래도 이제 뒷순위로 강의를 미루는 게 맞고 여러분들의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지금까지 안 나온 부분에서 영원히 안 나온다 그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은 뽑겠지만 안 나왔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기출을 기반으로 당연히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중학교 이론 적용과 마찬가지로 역시 고등학교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로그 방정식 문제가 나오고 막 상가함수 문제가 나오고 막 지수부등식 문제가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지도서 분석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문제 직인강 첨삭 똑같습니다. 객관식 기출 응용반은 조금 달라요. 얘는 10문제씩 제공이 되는데 자, 임용에서 객관식 문제가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09학년도부터 09, 10, 11, 12, 13 5개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가. 근데 이 객관식 문제 중에서도 되게 뭔가 통찰력이 있고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서술형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4점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풀 수 있는 그래서 문제 풀고 해설하는 강의인데 10문제씩 제공이 됩니다. 이때는 문제풀이가 중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 응용반. 객관식 기출을 응용해서 푼다. 그런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상반기 강의예요. 6월까지가. 이제 하반기. 이제 제가 이제 딱 보면 하반기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단교 완성반을 통해 좀 6개월 동안 했던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교 완성반 강의를 따로 마련했는데 임용과 관련된 수학교육 이론, 지도서, 교육과정 핵심적인 내용을 총 정리하는 강의인데 여기만 그래서 문제풀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의만 쭉 진행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이게 강의에만 집중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관성반에서 진도 나갔던 걸 토대로 영역별로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영역별로 이제 문제를 딱딱딱 풀어보게 될 거예요. 이때 10문제씩 직인강 첨삭이 되고 이때도 역시 이 객관식 기출 응용반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와 해석, 분석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역시 마지막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수교론 모의고사 반을 2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A와 파이널 B가 있는데 이 파이널 B는 전공 수학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것만 들으셔도 되는데 연계를 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이널 B는 이제 전공 교수님들과 뭔가 협의도 해야 되고 상의도 해야 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수강료 체계 볼 텐데 얘는 빼고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는 매주 모의고사 1회 제공이고요. 역시 여기도 지인강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모의고사 보시고 첨삭을 하면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석차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뭐 B는 뭐 A에 비해서는 뭐 B의 수강생이 조금 적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둘 다 해서 석차까지 제공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모의고사 1회를 보고요. 서술형 3문제를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대비만 지금 이제 2차 대비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블로그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년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어쨌든 제 강의는 이제 수요일에 이 모든 강의가 개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강의인데 뭐 휴강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달력 검색해 보시면 이제 공휴일에 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공휴일에 다 쉬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또 강의가 또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2월 기본 이론 뭐 이렇게 진행되고요. 3, 4월 이렇게 진행되고 그다음에 5, 6월 쭉쭉 넘어가서 여기가 좀 특이 있죠.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단기 완성반이 오전에 하고 곧바로 문제를 풀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이렇게 미룬다는 거, 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씩 이렇게 미뤄진다는 것만 참고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때 21일에 공부했으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고 28일에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이제 13일까지 하면은 이제 수능이 아마 14일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건 그냥 예상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23일인가 뭐 하여튼 그때쯤 어떤 임용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대략 이렇게 그래서 필요하면 임용이 좀 당겨지면 얘가 이제 한 주씩 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 적어놨네요. 그래서 연간 시간표는 조금씩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약간 한 주 휴강을 좀 한다든가 약간 그 정도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강료는 이렇게 되고요. 뭐, 그 연간 패키지가 그 파이널 B만 전공 교수님과 협의를 해야 돼서 이것만 없어요. 이것만 별도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패키지나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교육론 학습 방법. 이거는 솔직히 제가 중간중간에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진행했는데 합격 전략 설명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다음 기출, 이제 최근 얼마 전에 본 거죠. 기출 분석, 해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